미국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확산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8원 내린 1,304.6원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약세 마감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역대급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재건, 폐기물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 장비 부품 업체인 HYTC가 코스닥 상장 첫날 7%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전기술은 2분기 영업이익이 56억 5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섬은 2분기 영업이익이 274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닭고기 전문업체 하림이 바이오업체 제노포커스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제노포커스가 20% 이상 급등 마감했습니다. 내일 여는 성공 투자 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장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오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장 초반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보합권 등락을 이어가던 우리 시장.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심리 개선에 힘입어 약 2개월 만에 2,500선으로 올라섰습니다.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데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기대감이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반영되며 상승에 힘을 보탠 건데요. 코스피는 오늘 0.4% 상승한 2,503포인트에 코스닥은 0.3% 상승하며 833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선 외국인이 9거래일째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도 오늘 1,000억 넘게 담으며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반면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에 나섰고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동반 매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온도 마켓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밤 엔비디아의 실적 예상치 하향 경고 여파에 치포 동맹 가입에 대한 증권가의 부정적 의견이 겹치면서 반도체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삼성전자는 17거래일 만에 장중 6만 원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회복하긴 했지만 1%의 약세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1% 넘게 빠지며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특징적인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케미칼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 상원을 통과했죠.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중국산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를 제외하고 미국 안에서 생산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제 지원을 한정하도록 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반사이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최근 GM으로부터 양극재 추가 수주를 계약한 포스코 케미칼이 부각되면서 장중 8%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5% 상승 유지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CJ제일제당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력 제품 가격 인상, 미국 식품 판촉비 효율화, 바이오 부분의 시황 호조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장 초반부터 급등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8% 상승 유지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덴티움을 먼저 준비했는데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락다운 우려 속에도 주 수출 지역인 중국이 견조했고 유럽과 아시아양 수출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치과업체를 통틀어 36%라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9% 급등하면서 94,3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한국항공우주 보겠습니다. 어제 신고가를 기록한 후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일회성 성격의 비용이 부진의 원인이었고 폴란드 프로젝트를 반영해 내년 이익 전망과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는 리포트도 나왔지만 주가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8%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여기까지 오늘 시장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이 이끌면서 힘을 키워갔죠. 이 2달 만에 2,500선 회복한 가운데 이 화요일 ETF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상승을 보인 쪽부터 볼까요? 이 코덱스 은선물 환해지 상품이 4% 가까운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과 은 가격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도 이번 주 CPI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은은 더욱 강한 타격받으면서 3% 넘게 올랐는데요. 이 은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이 상품도 3.9%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다음 타이거 소프트웨어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실적 성장률이 둔화했던 분석 속에 어제 밀렸던 네이버는 오늘 이틀 만에 반등하면서 어제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는데요. 낙폭과대 성장주로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이어지면서 네이버는 2.5%, 카카오는 1%, NC소프트는 6% 넘게 올랐는데요. 이 상품도 2%의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음 하락한 쪽도 살펴볼까요? 이 코덱스 반도체가 연이틀 1% 넘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우울한 실적 전망치를 내놓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은 미중 갈등 속에 끼어 외부에서 불어오는 비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DB하이텍, 리노공업 등 이 반도체 관련주도 일제히 약세 보이면서 이 상품도 연이틀 하락했습니다. 다음 미국 나스닥 100도 하락을 보였고요. 타이거 현대차그룹과 펀더멘탈도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인플레이션 법안이 통과되면서 현대차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 업체는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현대차와 기아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오늘 1% 넘게 밀렸고요. 기어도 살짝 쉬어간 가운데 이 상품도 파란불 켜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살펴봤고요. 수급 동향도 알아볼까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5거래일 동안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관은 지난주 이 카카오와 셀트리온, 크래프톤, 에코프로, SM을 골랐는데요. 셀트리온 체크해보시면 2분기 호실적 기록과 램시마 SC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하반기에도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나타나면서 20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다음 에코프로 살펴보시면 7거래일째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미상장 자회사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탄력받고 있습니다. 기관은 5거래일 동안 279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파는 쪽도 알아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기, 기아가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시면 이 반도체 투톱이지만 미중 갈등에 끼어 중간에 끼어 있는데요. 삼성전자 연이틀 하락하면서 장중 오늘 6만 원 선을 깨고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5거래일 동안 기관은 3,758억 원가량 강하게 매도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련주도 기관은 팔고 있고요. 이 삼성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리저리 치면서 주가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애플 관련주를 묶이면서 3거래일째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7거래일째 강하게 물량 던지면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기관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칩4 동맹, 엔비디아 실적 하향 조정,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 등 미국에서 불어오는 다양한 바람들의 섹터 기상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투데이 이슈 콕톡, 미국발 이슈에 엇갈리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진단하고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영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칩4 동맹 우려와 엔비디아 악재까지 겹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대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반도체 업황의 먹구름 어디까지 확대될지 집중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칩4 동맹 이슈입니다. 우리나라가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그 영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특히 국내 반도체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란 점에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칩4 동맹으로 인한 수혜는 미국 기업에 집중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도 수혜가 있는 건지 지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차장님? 네, 일단은 미국이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를 확실히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조업이라던가 공급망 쪽에 안정을 꾀하겠다라는 협의체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대만, 일본에 대해서 미국의 의존도 자체가 조금 축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 기업들에게 반사 수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쎄요, 반도체 장비 소재라던가 EDA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설계 자동화 쪽에 있어요. 이런 쪽에 대해서는 반도체 제조 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미국 기술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동맹국 간에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이 될 것 같고요. 한국 기업에는요.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결정돼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런 동맹들을 끌고 갔을 때 어떤 보조금, 수혜라던가 세액공제 혜택 이런 것들을 줄 것이냐. 가장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애플이라던가 퀄컴 이런 쪽의 파운드리 고객사와도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떤 인텔이라던가 마이크론 이런 쪽들은 특히나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만의 TSMC 쪽의 의존도가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크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인텔 쪽에서 파운드리 부분에서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들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관측 때문에 인텔이라던가 마이크론 쪽의 수혜만 조금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분명히 어떤 타격을 받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수혜를 받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미국 정부가 칩4 동맹에 어떤 부분들을 조금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보장되는 그 부분이 조금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뭐 인텔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가 고객사를 조금 재확보할 수 있는 이런 수혜 같은 것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중국의 현지 공장이라던가 또 우리가 이제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리스크로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쪽들이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75%에 달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다고 하면 칩4 동맹으로 들어가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중국 쪽에 이렇게 양산할 수 있는 캐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활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측면까지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타격을 받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수입량 중에서 45%가 또 한국에 쏠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제품들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중국이 보복을 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쪽으로 제품이 수출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중국 쪽에서 IT, 기기라던가 이런 생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불가피하게 차질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서 반도체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경제 보복에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자유롭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은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은 캐파가 지금 구축이 돼 있어요. 삼성전자의 낸드 캐파의 38%가 중국에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디램 캐파의 44%가 중국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칩4 동맹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 캐파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는 가운데에서 일단은 올해 6월에도 또 SK하이닉스가 캐파 확장을 하면서 장비 투자 이런 부분들 위해서 2조 4천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일정 부분 받는 타격은 단기간에는 조금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단기간에는 타격이 우려가 되지만 뭐 중국 산업에 이렇게 또 메모리 반도체 수입을 뭐 이렇게 제재를 가하게 되면 산업 자체에 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고 오히려 좀 타격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외적인 부분들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포 동맹 이슈에 반도체에는 엔비디아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대표 기업이죠. 엔비디아가 실적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제 실적 내용을 저희가 좀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좀 우려스러웠을까요? 예, 일단 무엇보다도 코로나 특수를 누렸었던 이 게이밍 이 부분이 33%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뭐 엔데믹으로 가는 분위기여서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겠는데요. 가장 주목할 점이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이 물론 전년보다는 61% 증가를 하긴 했는데요. 이게 컨센서스보다는 다소 좀 못 미치는 그런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좀 부각이 됐었고 거기에다가 마진율 또한 46%나 좀 급감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주가에 좀 부진한 영향을 좀 줬습니다. 무엇보다 특히 좀 주목할 점이 이번 6월하면은 미국은 이제 신학기 시즌이거든요. 근데 신학기 시즌에 한 번도 반도체 수요가 감소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스마트폰이라든지 PC와 같은 이런 IT 기기들이 전반적으로 수요가 좀 부진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앞서서 치포 동맹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볼 때도 사실 가장 주식시장이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일 텐데요. 기존에 잘 판매를 하고 있었던 이런 중국에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중국 내에 있는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시안에 있고 이제 하이닉스도 가지고 있는데 또 이런 실질적인 좀 이제 제재를 좀 염려하는 측면들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엔비디아가 간밤 실적을 좀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반도체 업종도 타격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미국 고용 지표가 호조세로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다소 수그러들었는데요. 하반기 반도체 업황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업체들이 좀 재고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모바일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좀 하향세, 한 10% 내외의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PC 디램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20% 이상, 한 25% 가까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좀 이제 우려가 되는 이런 부분이 될 텐데요. 그나마 가장 견조한 게 이제 이 서버 수요, 데이터 센터 향 서버 수요가 될 텐데 사실 이 데이터 센터 업체가 최근에 그 재고가 좀 많이 좀 확보가 됐습니다. 9에서 한 10주 정도의 재고가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스마트폰이든 PC든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막 체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간을 보고 있는 건데요. 좀 가격을 좀 낮춰주기를 좀 기다리면서 좀 이제 관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은 대략 한 서버용 디램 가격도 10% 가량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또 전망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그 서버 완제품 출하량이 대략 한 3.7% 그래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올해가 한 5%대 성장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는 좀 글쎄요, 뭐 이제 고용 좋다고는 하지만 조금 이쪽에서는 좀 재고가 많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재고를 일정 부분 좀 털어낸 다음에 좀 이제 디램 가격도 좀 완만한 회복세가 되지 않겠냐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가격이 떨어지길 기대하면서 업체들이 계약을 미루는 상황이 조금 부담이다라고 진단을 주셨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오전에 다시 6만 전자를 좀 깨기도 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을 시작한 삼성전자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런 소식들이 반등의 모멘텀이 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안타까운데 현재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외국인들의 지속성 있는 매수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7월에는 사실상 조금 확인이 됐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매수의 조건들은 1번이 강도, 그리고 2번이 지속성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갖춰지는 게 7월 한 달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인플레의 피크아웃이라던가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 덜었던 부분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FOMC 쪽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들을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한국 시장을 팔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을 줄였던 외국인들을 다시 한국으로 컴백하게 만든 요인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반도체에 있어서 초미세 공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고요. 그래서 7나노 이하를 초미세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자기기도 점진적으로 소형화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거기다가 집적도는 높여서 소자들을 칩 하나에다 더 많이 담아야 되는 이런 공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점 더 같은 웨이퍼 상에서 많은 수율을 뽑아낼 수 있는 미세 공정, 초미세 공정이 요구가 되는 것이고요. 일단 3나노단에서 먼저 앞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준 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TSMC에게 파운드리 쪽에서 7나노와 5나노에 있어서는 뒤처졌어요. 예전엔 1년마다 메모리의 속도가 2배씩 빨라진다라는 황해 법칙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미 초미세 공정 들어오면서 깨진 지 오래됐고요.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집적도가 2배씩 2년마다 올라간다라는 것들이 요즘에 통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TSMC의 행보를 지금 조금 더 따라잡는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점유율로 보게 되면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TSMC가 파운드리 쪽에서 53.6%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16%를 간 넘겼습니다. 아직까지도 격차가 너무나도 큰 상황에서 일단 이런 격차들에 있어서 TSMC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올리는 행보들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요. 3나노를 가장 먼저 양산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제품의 품질상으로 고객사들의 수율을 맞출 수 있는 조건까지 도달한다. 그리고 정말로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를 고객사로 끌어들인다. 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관점에서 좋다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61선을 정말 강한 수급과 함께 돌파를 해야지만 우리가 121선, 66,000원 부근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맞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오늘 6만 전자를 겨우 지키는 모습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최근 3일 들어왔을 때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도 행보가 다시 시작이 된 거죠. 8월 5일에 360억, 그리고 어제는 160억을 팔았고요. 그리고 8월 9일, 오늘은 2,300억 가까이 팔았어요. 다시금 매도 강도가 반대로 세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규 매수 차원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사태의 치포 동맹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중국 이슈가 부정적인 리스크로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쌍바닥을 일봉상에서 잡는 56,000원 부근까지 다시 한번 하락의 가능성이 좀 열린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앞으로 그 3나노 공정에서 수율을 과연 얼마나 낼 수 있는가, 그리고 고객사를 얼마나 좀 확보를 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봐야 한다라고 하셨고,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도가 다시 한번 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다. 56,000원 선까지 열어둬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만 놓고 보면 뭐 삼성전자도 중요하지만 또 SK 하이닉스를 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봐야 하는데, 최근에 뭐 세계 최고층 낸드 플래시 개발 소식도 전해졌고요. 뭐 이렇게 기술력은 입증을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도 뭐 주가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금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좀 가져갈까요? 일단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4조를 넘었죠. 4조 한 2천억 정도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피크아웃이라는 이런 또 좀 거기에 걸리면서 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서 뭐 삼성전자 잘 말씀해 주셨는데 뭐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반도체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최근 들어서 반도체 가격 하락에 있어서는 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또 회사가 바로 SK 하이닉스가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은 사실 쌉니다. 뭐 PBR도 0.8배 수준이면은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긴 한데 사실 할 말 없을 때 밸류에이션 얘기를 많이 좀 하게 되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디램 가격 약세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빠르면 내년 1월 정도
좀 이제 반등을 좀 모색하지 않겠느냐. 그 사이에 좀 재고를 좀 소진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내년에 캐펙스 증가를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할 예정입니다. 하이닉스. 그래서 이게 사실 비단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업체들도 다소 이제 공급 과잉된 측면들을 다소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이러한 공급 좀 축소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좀 전제가 돼야 업황도 본격적으로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하셨던 삼성전자처럼 뭐 당장에 지금 접근하기는 사실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뭐 치포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수급적인 부분들도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은 좀 관망하는 자세가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실적은 잘 나왔지만 앞으로 업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 피크아웃 논란이 또 있고 지금 이제 과잉 재고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치포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역시나 지금 SK 하이닉스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시장에서는 우스갯소리로 SK 하이닉스 밸류가 워낙 지금 낮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보다 싼지 비싼지를 뭐 따지는 뭐 이런 것까지 좀 등장을 했더라고요. 자, 이어서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대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하반기 플래그십 제품 공개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신규 폴드폰으로 또 애플은 아이폰 14으로 승부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 승부의 기울기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관련 부품 기업들까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먹구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번에 이제 신작 스마트폰으로 반등의 실마리를 과연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가을 시즌 행사에 첫 테이프를 끊습니다. 내일이죠. 이제 폴드폰인 갤럭시 Z 폴드 그리고 플립 4 이렇게 이제 4 시리즈로 좀 선보이는데 전작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그리고 이제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뭐 외관이 공개가 인터넷상으로 좀 된 것 같던데요. 뭐 사실 전작과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뭐 워낙에 이 외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좋은 평가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큰 손을 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힌지 부분을 조금 무게를 좀 이제 줄여서 가벼워졌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접히는 부분이 좀 이제 주름을 조금 더 개선했다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뭐 배터리 성능 좀 개선하는 뭐 이런 정도가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비싼 폰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고가의 폰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기존에 이제 노트가 이제 1년에 한 800만 대, 900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 그게 이제 단종이 된 상황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할 폰이 대략 한 900만 대 정도를 판매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트에서 잃어버렸던 부분들을 다시금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되기를 좀 바라는 이런 좀 측면들이 좀 있고요. 근데 또 이것보다도 내년에 조금 더 저사양, 그러니까 조금 더 싼 폰이죠. 100만 원 이하의 폴더블 폰도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폴더블 라인에서 2천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달성할지 여부, 물론 사실 최근에 스마트폰이 좀 잘 안 팔렸던 건 사실인데 그래도 좀 이제 고사양품 프리미엄급의 폰을 또 이렇게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팔릴지는 사실 좀 뚜껑을 좀 열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 공개한다고 하니까 한번 또 이제 관련 업체들도 그래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모양이나 뭐 이런 디자인이나 또 힌지가 개선이 되면서 액정이 뭐 접힌 부분이나 이런 거 이제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또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얼마나 과연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목표는 900만 대를 좀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9월에 아이폰 14 출시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은 보통 뭐 세련된 사람들은 아이폰을 쓴다. 갤럭시는 약간 아저씨의 폰이다 뭐 이런 인식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갤럭시로 넘어왔거든요. 아이폰을 너무 사랑하다가.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삼성페이도 그렇고 이 갤럭시의 디자인도 너무 예뻐지면서 아이폰으로 젊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기사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애플 아이폰 14이 전작을 뛰어넘는 판매량을 과연 900만 대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좀 보실까요? 네, 일단 이번에는 좀 기대감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기 수요 자체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7억 대 이상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유통 판매 상들이 이 아이폰 14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선수금을 역대 최대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조금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꺾인다고 피크아웃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일단 고물가 상황이지만 제품하고 브랜드에 대해서 로열티가 있는 소비자층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삼성전자보다는 애플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전작 대비해서 일단은 다른 전면 디자인과 점점 더 향상되어가는 부분들은 하드웨어적으로 카메라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손안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XR이라던가 VR 이런 부분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장치들이 점점 더 추가가 될 거고요. 일단 조립업체들 전부 다 생산인력 확충, 다른 지역에서는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지역이라던가 이런 쪽들에서는 오히려 생산 인력을 증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중국이 지금 PMI도 5월부터는 약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라는 추세로 갔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했을 때 어떤 소비자들의 대기 수요와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표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뭐 신규 MG 유저 이런 쪽들이 아이폰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30대 여성층을 보게 되면 오히려 58%가 재구매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갤럭시를 선택을 하겠다라는 폭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한국 갤럽 쪽에서 조사가 나온 이후로 점점 더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폰 쓰던 사람이 아이폰을 재구매하겠다는 비율, 그리고 갤럭시를 쓰던 사람이 갤럭시를 재구매하겠다라는 비율이 점점 더 갤럭시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로열티라던가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이런 쪽들이 지금 갤럭시 측에서도 만만치 않게 생겨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는 좀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의 경우에는 대기 수요가 7억대, 그리고 유통사들도 선수금을 최대로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애플이 워낙 브랜드 로열티가 있다 보니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인데, 말씀을 주셨듯이 이 브랜드 충성도도 격차가 또 줄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현재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시장 스마트폰 구도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주목할 만한 변화 그래프가 좀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좀 나타날 만한 그래프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한국 갤럽 쪽에 조사 결과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뭐 이번 달에 이제 갤럭시 G4 시리즈가 지금 출시가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아이폰 14는 9월 달에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늦긴 하지만 아마 대기 수요 때문에 바로 당장 어떤 갤럭시 4 폴드나 플립 쪽으로 바로 몰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약간 소비가 이연될 수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스마트폰 브랜드에 대한 아까 락인 효과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선택한 이후에는 그 시스템에 사람이 적응이 되면서 다른 쪽으로 떠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갤럭시 쪽이라고 하면은 삼성페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아직까지 아이폰 쪽에서는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도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일단은 애플은 기기, 서비스 사이의 연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강점으로 내세웠던 부분들인데 최근에는 삼성도 퀵쉐어라던가 그리고 어떤 스마트 싱스 이런 것들로 생태계 구축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 플랫폼들을 구축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새로운 폼팩터로 많은 판매량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전작 대비해서 향상된 카메라 성능 그리고 기기 간 서비스 간 연동을 통한 그런 부분들을 더 선호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소비자가 어떤 부분을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기기 선택이 좀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삼성과 애플의 가을 스마트폰 대전의 승자가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올가을 스마트폰 아니라 그 삼성, 애플 그리고 구글까지 새로운 스마트워치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게 스마트기기 시장 활성화와 관련 부품 업체들에도 또 다른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구글이 2019년에 이 웨어러블 전문 업체 핏빗이라는 업체를 2조 3천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 시장에 진출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 이미 예견된 사항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기존의 이 스마트워치 시장은 애플이 36%의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삼성전자가 10% 정도 수준, 그 밖에 화웨이라든지 뭐 샤오미 같은 중국 업체들이 일부 이제 차지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2015년경부터 스마트워치가 이제 출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작년에 1억대를 돌파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7년 정도 동안 1억대 정도면 그렇게 아주 뭐 파급적인 그런 폭발적인 그런 수요를 보였던 건 아닌데요. 그래도
구글을 좀 기대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애플 대비 한 절반 정도 수준인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수준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구글도 역시 나름의 또 이제 매니아층들이 좀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출시를 좀 기대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 못했었던 스마트워치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구글이 좀 들어옴으로써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기대를 하는 측면들도 있고요. 메타 역시도 또 스마트워치에 또 진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시장도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기기보다는 좀 작은 시장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이쪽도 좀 뜨거워질 수 있는 이런 좀 측면들이 좀 예상이 됩니다. 스마트워치 시장 동향도 저희가 조금 주목을 해서 계속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과 스마트 기기가 이제 신작이 출시된다라고 하면 사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주가보다는 관련 부품 업체들에는 관심이 더 높습니다. 훨씬 더 좀 크게 좀 움직이기 때문인데 삼성전자와 애플 관련한 업체들 좀 어떻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뭐 출시 이전에는 어떤 업체가 어떤 걸 만든다 이런 것은 공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기존 모델을 수주했었던 업체들 중심으로 좀 이제 관심들이 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폴더블이 주력이기 때문에 힌지 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KH 바텍이라든지 세경 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KH 바텍이나 파인테크닉스가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양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을 좀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뭐 인터플렉스 같은 업체들도 관련주로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아이폰 관련해서는 역시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 카메라 성능 상향이 기존의 1,200만 화소에서 4,800만 화소, 4배나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들인데 역시 LG 이노텍이 이쪽 부분에서는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또 BH는 매출액 비중이 애플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60%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그래도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이런 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폴더블 관련주로 KH 바텍, 파인테크닉스, 그리고 애플로는 LG 이노텍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BH도 요즘에 최근 잘 갔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 스마트 기기 관련해서 차장님은 어떤 업체를 조금 주목해서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LG 이노텍을 좀 보고 싶어요. 일단은 아이폰 14의 효과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 있다. 아까 이제 근거들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LG 이노텍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좀 시총이 작은 쪽으로는 BH가 또 있어요. 그런데 양쪽의 지금 PER을 추정치로 계산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더 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LG노텍,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를 애플 내에서 누리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환율이 일정 부분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우호적인 환율 효과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을 보실 땐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의 어떤 수익이라던가 어떤 숫자가 나오는 것보다 컨센서스 상에서 계속적으로 추정치를 올리고 있는 기업들,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한 달 전 대비했을 때 또 올라왔고 또 한 달 전 대비했을 때 계속 올릴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연초 이후에 LG노텍은 한 번도 추정치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계속 올리고 있다. 그만큼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추정치들을 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이폰 13 시리즈도 굉장히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14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미 전작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대기 수요까지 같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일단 9월부터 14 프로하고 프로 맥스 프리미엄 신모델 생산이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3분기에도 반영이 일정 부분 되겠지만 4분기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LG 이노텍을 일단은 일봉상으로 굉장히 견고하게 바닥이 잡히고 있어요. 지금 하락을 일정 부분 이어나가고는 있지만 33만 원까지 열어놓고 매수를 해도 신규 매수자분들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애플 관련주로 LG 이노텍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스마트 기기 시장과 관련해서 김성준 부장님이 주목하시는 기업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신작이랑은 사실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탑스라는 회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쌉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이 754억이 나왔고요. 2분기도 물론 1분기 좀 특수성이 있어서 좀 많이 좀 올랐던 것이고요. 2분기도 한 300억 정도 수준은 영업이익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상반기에만 해도 1,000억을 상회하는 이런 숫자를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5,500억 정도 수준이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PER 기준으로 한 4배가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좀 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의 스마트폰 케이스 업체로 삼성전자가 30여 년간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납품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좀 이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SD 바이오 센서의 이 케이스와 패키징을 현재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 밖에도 자동차 외관의 또 매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하반기 기대되는 모멘텀을 로봇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최근에도 로봇 관련주도 상당히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실적 잘 나오는 인탑스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좀 소외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 잼스죠. 이것을 이제 8월 혹은 9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 회사가 기존에도 이제 레퍼런스를 좀 많이 쌓아왔었고, 뭐 그 후에 이제 삼성전자와도 어느 정도 좀 손을 잡을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에 있어서 삼성전자 설계를 하고 이 회사는 이제 만드는 이런 이제 계속해서 조립하고 만드는 최종 생산까지 하고 AS까지도 담당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좀 부각될 여지가 좀 높은 회사가 바로 인탑스이지 않겠느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폰과 스마트 기기까지 관련 종목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들어서 매수세로 전환한 외국인이 8월 들어서도 국내 증시에 대한 러브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수 흐름을 통해 LG 에너지솔루션 전략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상반기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에 나서면서 하락장을 이끌었었죠. 근데 지난달부터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LG엔솔 그리고 삼성 SDI, 현대차, 삼성전자, LG화학 등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수 성격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뭐 기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반기에 외인이 좀 대량 매도하는 부분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운송 장비나 이런 쪽들은 약간 벗어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긴 했고요. 그런 것들 관련해서 7월부터는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의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쪽들에서 이제 보호 예수가 풀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마찬가지로 유입된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7월부터 바뀌기 시작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도대체 뭐 때문이었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은 이후에 피크아웃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경기 둔화 시그널들은 계속 나오는데 미국 쪽에서는 우리 고용 지표 견조하니까 이거 경기 침체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들을 했죠. 정말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비농업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예상치보다도 2배를 뛰어넘은 수치들이 나오면서 정말로 얘기했던 대로 경기 침체로 가는 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사왔던 전기전자를 일정 부분 치포 동맹과 같이 결부시켜서 파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도세가 전환된 업종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러한 와중에서도 전체 시장을 볼 때 업종별로 좀 보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 시장만 보시고 외국인들 팔았네 샀네 이게 아니고 전기전자는 팔았지만 그래도 매수세가 8월 들어서도 유지는 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가 이어졌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외국인의 러브콜이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 대형주 중심의 매매 성격도 이어지게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환율이 지금 1,300원 수준인데 여기서 뭐 1,400원, 1,500원 더 계속 크게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편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원화가 다시 조금 일부 강세를 좀 보여주면 또 환해지 성격도 일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지금 자리가 뭐 이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일부는 그 공매도 좀 그 잔고율이 최근에 좀 줄어드는 걸 보면은 일부 이제 쇼커버링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하지만 그 싱가포르이라든지 노르웨이 같은 국부 펀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자금들도 제법 또 유입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인 성격의 이런 외국인들도 동반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아직까지는 계속 추세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역시 대형주 중심이죠. 코스닥은 오늘도 팔았습니다. 뭐 계속해서 최근에도 비슷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대형주 중에서도 업종별, 종목별 아주 뚜렷한 편차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동차라든지 조선 같은 운송 장비 업종에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기 전자 같은 경우도 반도체보다도 2차 전지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형주의 그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에 좀 쏠리는 현상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뭐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자금 이런 경우에는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현대차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상반기에 친환경차 수출 20만 대를 첫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특히 기아는 스웨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쳤다고 전해집니다. 국내 판매에서도 세단과 RV를 앞세워서 현대차를 좀 추월을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형을 뛰어넘은 아우입니다. 기아의 매력도 저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아가 국내 판매에서 현대차를 추월을 했습니다. 현재 기아의 라인업 그리고 이제 판매 현황부터 조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기아하고 현대가 양사가 지금 어떤 개발 부문 이런 쪽은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업 조직이라던가 마케팅 부문은 별도로 나서 경쟁을 하는 관계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점점 형보다 나은 아우가 돼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현대차 입장에서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종별 판매량을 보면은 국내에서 상반기에 기아가 상위 5개 중에서 3개 차종이 포함이 됐어요. 소렌토 카니발 스포티지인데 현대차의 동급 모델들을 전 모델이 다 앞서고 있는 이런 정말로 특별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소렌토는 산타페를 앞서고 있고요. 카니발이 스타리안, 스포티지는 투싼, 니로는 코나를 앞서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아가 열일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차별화된 SUV와 아까 말씀드렸던 RV 이런 쪽의 제품 전략이 지금 소비자들의 니즈와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일단 기아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가량 판매는 감소했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15%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현대차가 더 떨어졌고요. 동기간의 국내 국산차 판매가 11% 감소한 거를 보면은 기아는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향후에도 좀 긍정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아가 참 전기차에서도 유럽 시장을 선점을 하면서 계속해서 캐파를 좀 늘려가고 있는데 친환경차의 대표 시장인 스웨덴에서 뭐 EV6, 니로 EV 등을 내세워서 테슬라랑 좀 경쟁을 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좀 뿌듯합니다. 기아차의 글로벌 점유율 추이 어느 정도 되나요? 친환경차? 그래도 역시 유럽에서 최근에 인기가 많이 있는데요. 주로 차종이 이제 소형 SUV 니로 그리고 준중형급인 EV6 이런 것들이 잘 팔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럽이 큰 차보다는 좀 이제 작은 차들을 좀 선호하는 이런 것들도 일부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언급하셨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올 1월부터 7월 달까지 누적 판매량이 시장 점유율이 27.4%나 차지를 할 정도로 아주 크게 각광을 받고 있고 요즘에 뭐 스페인에서도 뭐 이제 검색률 1위가 역시 기아차라고 이렇게 또 얘기도 나오면서 유럽 시장에서 좀 관심들을 좀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안을 이제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근데 조지아 공장이 가동이 되려면 2025년이 돼야지 본격적인 수혜를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에 미국에서 점유율도 뭐 11%대 현대 기아차 합쳐서 올라오곤 있습니다만은 이런 감축안은 오히려 좀 점유율 면에서는 조금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는 이런 또 법안 통과도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네,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될 시에는 점유율 측면에서 기아 쪽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반도체 공급난이 판매량에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그 기아의 내수와 해외 성장성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주가 전망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여전히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인기 모델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잘 팔리는 건가 아니면 차량용 반도체가 없는 건가 생각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일주일마다 오는 거 보면은 한 2대에서 3대 정도 일주일에 생산이 되고 있어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차량용 반도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아는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이제 경쟁력 갖춘 신차들 EV6 같은 경우에도 고성능 모델 EV GT라던가 그리고 스포티지 LPG 모델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또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바탕으로 해서 국내 점유율을 더 늘리는 동시에 정말로 이제 격전지 같은 유럽 쪽에서도 점유율을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시장 강자로 계속해서 뻗어나가기를 기아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발 이슈에 희비가 엇갈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 기아까지 저희가 점검하고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저희 방송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콕톡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장 속에서 어려운 부분들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성공투자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연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더 알차고 신속한 투자 정보로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